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현주 소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녹색 건축을 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녹색 건축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어디까지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강의를 좀 전개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혹시 우리 집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다. 잘 모른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요즘 탄소 중립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 2년 전만 해도 국가에서 엄청 드라이브를 걸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에 따른 상세 추진 계획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활동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에너지를 만듦에 있어서 이 탄소를 발생하게 되니 탄소를 줄이자. 그리고 이 탄소를 줄이면은 굉장히 그 이후 찾아오는 기후의 변화 혹은 이 위기 자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담론 속에서 그럼 개별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뭘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이 건축 도시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게 달리라는 AI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탄소 중립 도시가 뭐니?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떤 이미지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런 그림을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도시인데요. 건물인데요. 굉장히 밀도 있게 건물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초록색과 파란색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 여기서 보면 여기도 녹색이 많긴 하네요. 공원이 앞에 있었어요. 다행히. 이 공원이 앞에 있지 않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이 초록색이 많지 않은데 우리 도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이 질문 속에 현재 AI마저도 이 정도로는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건축물들이 밀도 있고 좋아져야 되고 그 안에서 에너지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수목과 물에 대한 재이용 등을 깊숙이 고민한 그래서 교통량도 줄겠죠. 이 정도 나무를 많이 키웠으면은 분명히 이 안에는 어딘가 제가 열심히 먹어야 될 상추와 뭐 여러 가지들을 같이 키우면서 이 모든 수송량 자체가 작은 그런 컴팩트한 메가시티의 어떤 결과물들이 이 안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만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죠.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건축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방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비싸서 못하겠다라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실은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이제 지으려고 하다가 1년 유예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또 실은 민간 건축물 2025년부터 우리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건축물을 유도하겠습니다라고 진작에 발표는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1월 1일일지 뭐 12월 1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 내년도부터 합시다라는 큰 어떤 흐름은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받아들이셔야 할 이 피부로 와닿을 앞으로의 조만간에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법령 개정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탄소를 줄이려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라는 이해가 우선 좀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소의 배출에 대해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직접 배출하는 이 열,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을 직접 배출원이라고 합니다. 그 대지 안에서 줄일 수 있는 탄소가, 발생하는 탄소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가스레인지를 안 쓰고 보일러를 덜 돌리면 확실하게 내가 내고 있는, 내가 직접 불로 만드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접 배출원이라고 챙기는 거는 전기 또는 지역 여론처럼 내 대지 바깥에서 열을 혹은 전기를 만들어서 내 대지로 끌고 온 간접 배출원을 줄이는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기에 들어가는 탄소들을 어떻게 줄일까? 라는 고민들이 이 안에 있고요. 조금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나요? 어때요? 안 하죠? 네, 원자력 발전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탄소를 발생하나요? 네, 이것도 탄소 발생이 없죠. 그래서 이런 전기들로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런 전기의 생산량을 높이고 석탄, 석유, 도시가스로 인한 전기 발생량을 줄이면은 이 탄소는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를 줄이는 거와 에너지를 줄이는 건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열심히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건 탄소는 줄일지언정 에너지를 줄인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건물 혹은 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제로 탄소가 아니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이 방점을 향해서 크게 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설 자재라던가 아니면은 나무나 이 물과 같은 것도 탄소를 이렇게 포집하고 안에 집어넣고 하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타 자재 및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기타 간접 배출원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런 종류의 어떤 큰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한전에서는 2050년까지 이 발전 체계도 다 이제 탄소 중립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혹은 화석연료를 발생하더라도 거의 다 포집해내는 그런 방향의 이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럼 건축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어떤 경로로서 우리가 건축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짓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총량제라고 발표한 거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 발표가 한 2022년쯤 조금씩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는 그 건물별 신고 등록제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 건축물들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총 현재의 그 어떤 주기값 혹은 이 양이 있는데 이걸 2050년까지 꽤 앞쪽으로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이 커다란 취지고요. 그래서 관련 배출 기준을 쭉 수립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의 큰 경로를 우리가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건물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건물 신고 등급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대상 건축물을 기반으로 올해는 공공은 의무, 민간은 자율 정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 그리고 26년부터는 총량제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까, 우선 총량제를 한번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시청 가보신 분 있을까요? 예, 시청 가보신 분 보면 정문에 잘 보면 이런 신기한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서울시청은 B등급 정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라고 5월 달에 이 마크를 붙였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소유 모든 건축물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지금 같이 함께할 건물들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7월이 좀 넘어가면은 3,000제곱미터가 넘는 민간 건축물에서도 참여한 건물 중에서 이 등급을 오픈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런 마킹을 모두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에요. 사실은 누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끼리 서로 알면서도 모르거든요. 이게 마치 그런 건데 연말 정산 할 때 제가 구체적인 정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오케이 안 해주면 서로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정도도 그래요. 서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말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누가 왜 많이 쓰나? 많이 쓰는 게 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줄여야 할까를 고민해 봅시다의 사회적 시작이고요. 이 끝에는 2050년에 우리 모두 다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보시다라는 그 결론을 향해서 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간에 얘가 이제 어떤 태도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 건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고도 성장이 다 끝났고 인구 증가도 이제 거의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현상 속에서 이 노후 건축물 거의 한 60% 정도 넘는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결국은 시축 건축물 제로 에너지로 하면 뭐예요? 1년에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약 1%도 새로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50년까지 앞으로 25년 남았잖아요. 1년에 한 전체 건축물의 4%씩 개선해야 100% 개선할 텐데 지금 짓는 것마저 완전 제로도 아닌데 언제 이거 다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이 안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많이 걸어야 되겠다, 더 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은 빨리빨리 더 많이 해봅시다라고 그린 모델링 지원 사업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공공지원. 그러니까 문제는 민간 건축물이죠. 사실 대부분 민간 건축물이고 공공은 얼마 없어요. 굉장히 큰 분이에요. 민간 건축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속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융자 지원 사업 같은 이 대출 기반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조금 더 다른 금융지원 사업이나 건축 기준 완화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 매번 만나면 이런 고민합니다. 새로운 인센티브가 없어요. 외국에는 또 다른 거 없나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불구하고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적정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상호간에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큰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녹색 건축물의 방향이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녹색 건축이 뭐였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여기서 녹색 건축물에 살고 계신 분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기 어려운 게 이제도가 20년이 넘었어요. 건물이 지어진 지 준공난 지 20년이 넘었고요. 여기 때문에 만들어진 주거 세대 수만 160만 세대입니다. 그것도 재작년 기준. 그래서 이게 절대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살고 경험하고 계실 텐데 내가 뭘 해야 될지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셨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은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그런 건축물을 건국하자라는 게 큰 개념이고요. 근데 이 안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나 대도시처럼 인기가 많은 도시들은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계속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축 건축물을 굉장히 나쁜 건물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뭐 빈 땅은 없으니까 이 나쁜 건물이 있으면 이 나쁜 경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얘를 그린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능을 굉장히 좋게 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만드는 이런 경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죠. 화끈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의 밀도가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린 건물 새로 짓는데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새로 이제 또 해가지고 사람들도 모으고 더욱더 큰 돈으로 게다가 잘 팔리니까 더 멋지게 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둘 다 좋아. 둘 다 녹색 건축물로 가는 방향이고 가만히 냅두지만 않으면 돼서 전 괜찮은데 이 방향으로 개발했을 때는 기존 대비 탄소량 혹은 이 사용 에너지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좀 더 과격한 편으로는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제쯤 이걸 다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긴 한데, 그거는 2040년쯤에 이제 닥친, 저도 그때 같이 닥쳤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숙제가 정말, 이 방학 숙제를 정말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시간이 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경로 속에,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녹색 건축물이라는 것 좀 큰 얼개로는 녹색 건축과 이 에너지에 관한 그런 인증 체계 혹은 정부의 어떤 이 시험 방법, 그런 체계 속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녹색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토지,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 재료자원, 물순환,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과 같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보겠다라는 그런 전체 약간 환경적인 내용이 좀 강하고요. 건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건축물이 단열 등의 패시브, 설비 등의 액티브, 그리고 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 건물을 이용할까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고, 약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격이 좀 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이 두 제도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이 체계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급이 최하 7등급부터 최고 1 트리플 플러스까지 1뿔뿔까지 총 10단계 구간을 가지고 단 1년에 사용이 예상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건물이 얼마나 성능이 되는데, 특히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창, 그리고 좋은 단열과 기밀, 보일러, 열외 소환기 장치, 또 인버터 펌프류, LED 조명, 태양광 발전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성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지은 건물 지나가면은 막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면에 더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눈앞에서 이제 인면상으로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체계가 이건데요. 이 건축물이 사용할 걸로 예상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20% 이상이냐, 40, 60, 80, 100% 이상이냐에 따라 GB 5, 4, 3, 2, 1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건축물을 많이 계획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으세요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집이 5등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5등급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점점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방학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 오면 올수록 늦었는데 1등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GB 등급에 대해서 아마 점점 이 건축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은 자주 보시게 될 거고요. 우리 건물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GB 건축물의 현재까지의 체계는 이 효율 등급과 이 뱀스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합쳐서 이런 성능들을 능력들을 갖추면은 GB 건축물입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진 이유는 이 건물이 우리 실은 한전하고 도시가스 때문에 이 가스랑 전기 얼마나 쓰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세히 냉방, 난방, 급방, 조명, 환기, 엘리베이터 등 여러 다른 기타 에너지는 어떻게 왜 쓰는 데까지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어떤 피드백들을 줘야 되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데이터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답게 좀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여러 기능들이 건축물 속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말씀드린 이 에너지 소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 분야에서 사용하는 5대 에너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면적 분배로 계산한 어떤 결과값을 쓰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열, 다시 말해서 TV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라던가 이런 에너지는 좀 제외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운영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 해당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체킹을 통한 이 건축물의 성능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 안에는 등급 산정을 해서 우리가 그 1차 에너지 환산 계수, 다시 말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가 얼마나 쓰는지를 체킹하는 과정 개수를 좀 잡아놨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력이 가장 큽니다. 2.75로.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가장 빨리 줄이는 건축 방식이 여기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동작할 거라는 거와 이 지역 난방이나 지역 냉방 등을 사용하면 조금 더 부가적인 효과를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얘는 1 밑에 수치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해당 건축물이 많이 생산하고 지역 난방을 많이 쓰면 가장 1차 에너지 환산계수상으로 유리한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숫자적으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지역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마음처럼 이 숫자상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녹색 건축물은 결국은 그러면 탄소 절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시공 단계, 물 사용, 그리고 이 폐기까지 어떤 폐기물까지 어떤 이 일련의 그 감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설치할수록 좀 이렇게 환경적 점수를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중교통 사용이 용이한 데와 그 용이하지 못한 데 기준으로 최대 한 16% 정도의 그 수송에 따른 탄소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자전거 사용에 따라 최대 2.7%까지 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감안이 돼서 이런 조그마한 그 탄소 감축 효과들이 한번 찾아졌었고요. 그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나 조명,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요 사용량과 이 부착량에 따라 이 각각의 그 탄소 절감량이 해당 건물에 좀 이렇게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무도 탄소를 포집해서
무덤으로 가져간다고 했었죠. 얘네들도 탄소를 잘 잡아놓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생태 면적, 저희가 생태 면적이라고 부르는 이 도심지 안에서 건축물 안에 얼마나 이 조경과 식생을 넣느냐는 그런 기준인데요. 그거에 따라 최대 한 1.6배까지도 없는 건물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각 재료들이 냉매라던가 단열재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조금 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각 재료별로는 재료 안에서는 94%, 41%의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봤고, 물 역시 비슷합니다. 이 물을 재사용하고 다시 쓰고 해주는 그런 성능을 건축물에 붙였냐 붙이지 못했냐에 따라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물이 탄소 감축에 굉장히 효과적인 저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전면적인 검토를 1차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예 민간 시장이긴 한데 요 탄소 중립 건축 인증이라는 이런 재미난 내용들도 합쳐져 가지고 탄소의 저감, 탄소의 흡수, 그리고 포집, 상세까지 건물 분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서 그거를 계산에 넣고 해당 건물이 얼마나 탄소 중립적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민간 인증 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그 경로당 하나 가지고 요거 이렇게 최근에 했다고 엄청 뉴스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더 머리를 많이 쓰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 힘든 세계로 왔다. 가고 이게 놀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건물들만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작은 조그마한 건물들도 이런 경로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쯤에 서울시와 함께 저희가 이 해당 이 오래된 81년도의 건물, 연면적 한 100제곱미터짜리 1층 건물이었는데요. 개인 단독주택이에요. 개인 단독주택을 구에서 매입을 하면서 이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 건물을 개선했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년에 설계를 하고요. 21년에 준공을 해서 그 21년 말쯤에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까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굉장히 여러 계측기를 이 건물에 주렁주렁 달기도 한 그런 건물입니다. 시작은 이런 거죠. 굉장히 바로 옆집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빨간 벽돌에 파란 지붕. 정말 우리나라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시골만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건물은 이 전면 앞면부에 이렇게 흰색 돌을 붙여서 굉장히 자기 훅가시 굉장히 이뻐 보이는 그런 작업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굉장히 추우셨는지 알루미늄 샤시를 왕창 붙였었던 그런 건물이고요. 뭐 중간에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벽으로 메꾼 그런 흔적도 있었던 정말 옆에서 볼만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실내는 이랬고요. 안방이 거실인데요. 평 지붕이었고 부엌에 싱크대가 정말 아담하게 있어서 이 싱크대 이걸로 될까? 역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가 몸집이 많이 커졌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옛날에 정말 저렇게 좁은 곳을 어떻게 요리했었던 거야? 그리고 뭐 입구였고 화장실이었습니다. 한번 뜯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이 보이는데요. 옆집도 분명히 이렇습니다. 단열재가 있어요. 50mm 단열재가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너무 얇지만 괜찮아요. 있다는 것만 해도 전 감사했습니다. 지붕에도 단열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죠? 반자 위에 두둥실 떠 있더라고요. 부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가 있네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창은 복층유리 이중창 알루미늄 플러스 목재 이중창이었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4등급, 효율 4등급의 보일러였는데 되게 재밌는 건 거실 쪽에는 방에는 있었는데 거실 쪽에는
바닥 단열재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옥이 그랬어요. 우리 한옥이 그 사랑채랑 방은 온도를 하는데 요 앞쪽에 있는 거실은 그냥 반미터 띄워놓고 시원하게 있었지 난방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걸 똑같이 학습한 양식 스타일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들이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크게 했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실은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저녁 먹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 방도 없애고 이쪽으로 나가는 창문 몇 개 없애면서 북쪽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조닝을 좀 다시 잡았고요. 남측도 원래는 여기가 외벽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알루미늄 샷시 걸어놓은 거였는데 그냥 약간 증축을 했습니다. 벽을 깨끗하게 그 외단열 마감을 하면서 이 앞쪽에 그 알루미늄 샷시를 띄어내고 이 PVC 창을 붙이면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했죠. 지붕을 걷어냈고요. 다행히 지붕 슬라브와 콘크리트는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하고 이 거실하고를 싹 드러냈는데 잘 보이시죠?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열재도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잘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감재랑 단열재를 붙였는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외단열에 지붕 위쪽으로 단열재를 붙이는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공사가 처음이셨던 분은 슬라브 하부 지붕 1층 밑에서 열심히 단열재를 붙이길래 거기 아니라고 다 떼고 다시 슬라브 상부로 단열재를 쭉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바닥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벽에도 단열재, 현재 2018년도가 저희 건축법상 마지막 단열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넣어주고 열교환 환기 장치도 이렇게 달아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을 지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기존에는 거실이 평지붕이었는데 생각보다 위에 지붕이 모양이 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이런 재밌는 형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어차피 경사난 지붕에 이쪽이 남쪽이었거든요. 그래 뭐 태양광도 조금 달아볼까 하고 달았습니다. 한 6.75kW를 달았고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대비 6.75kW를 다른 거를 약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완성이 됐고요. 현재는 잘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는 부엌도 이쪽으로 싱크대를 옮겨서 좀 더 넓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해당 건물도 이제 안쪽 공간들이 꽤 시원시원하게 커졌고요. 당시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끝내놓으니까 시 관계자분들이 이거 원격 꼼칭 계량기만 달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받을 수 있죠. 그런 대화가 몇 번 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잽싸게 잘 지원받아서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L모 회사 거를. 그래서 이 원격 꼼칭 계량기 덕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트리플 플러스의 GB 1등급입니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주거용이 아니야. 밤에 안 쓰는 겁니다. 낮에 쓰는 건물이고요. 이상한 컴퓨터 같은 거 많지 않으면 6.7kW 정도 되면은 자립률 100% 정도의 GB 1등급 건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 라는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일 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는 좋았고요. 이 건물이 서울시에서 비주거 이런 타입으로 본인증을 받은 첫 번째 1등급 건물이어서 홍보도 여기저기 많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서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보면은
옆집인데요. 옆집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벽선하고 슬라브선이 잘 보이시죠? 열을 옆에서 퐁퐁 뿜고 있을 때 여기는 외단열이니까 뭐 눈에 보일 게 없죠. 그냥 자기 깨끗하게 열이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 게 잘 확인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신문에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 설계를 조금 더 했죠. 실은 이제 약간은 앞으로 이제 건물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건물은 이제 2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이렇게 이 도로의 요 앞쪽에 있고 이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던 그런 건물이고요. 실내는 많이 썩었었습니다. 새까만 아이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지적 당시에 이제 그냥 체크하는 삼아 지적 현황 측량을 한번 떼봤는데요. 대지를 넘었어요. 대지를 넘어가지고 건축가랑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죠. 어쩌죠? 네? 네, 도로로 넘어갔어요. 예. 근데 얘가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동안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평면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쪽 실 하나랑 입구랑 이쪽 방의 3분 절반 이상이 지적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쩌지? 도대체 이런 건물 리모델링 해도 되나? 안 되나? 옥신각신 하다가 네, 그냥 다 부셨습니다. 다 부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재밌는 게 신축하면 안 된대요.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된대요. 그럼 리모델링의 법적 조건이 과연 뭐였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수선도 있고 개축도 있고 뭐 하여튼 신축만 아니면 다 된대요. 그래요? 신축만 아니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요 이쁘장한 할머니 온전하게 남은 건 요 할머니 방 하나가 남아 보였고요. 이게 주방이고 화장실이었는데 눈 뜨고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방 하나를 남겼죠. 그래서 얘는 개축입니다. 동일 사이즈 이하로 짓는 개축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할머니 방과 저기 현관 그리고 주방 그리고 화장실 그래도 남녀 화장실과 보일러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원래 2층이었는데요 예산이 별로 없어서 1층으로 하자고 했고요. 또 2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어르신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회로 바뀐 것 같아요. 2층 건물인데 무릎이 아프셔서 도저히 못 올라갔다고 엘리베이터를 넣어달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들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알아보면은 한 대 설치하면 거의 한 7천만 원? 뭐 이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2억 5천인데 여기서 7천만 원을 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지고 게다가 이 대지 경계선을 넘어간 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던 덕분에 설계 기간이 이상하리 많이 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개선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게 2층에서 1층으로 변하니까 약간 귀엽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또 2층을 넓게 쓰시던 분들은 좀 서운해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등급은 트리플 플러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원격 건축 계량기를 이제 더 이상 누가 해주지 않아서 그 원격 건축 계량기가 주거는 좀 싼데 비주거는 그 설치하려면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 돈이면 딴 거 할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원격 건축 계량기까지 못하고 이제 효율 등급까지만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 이 뒤로도 계속 지금 설계를 계속하고 있지만 모든 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건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건은 이제 회계동에 있는 경로당이고요. 다행히도 지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용도 잘 하고 계셨지만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진상으로는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은 이상한 부분들이 꽤 많긴 합니다. 층고도 낮고요.
그래서 옛날 건물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층고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형 어떤 냉난방이나 이런 걸 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게다가 평지붕이고 해서 또 위에 태양광도 좀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지붕 내단열에 이 건축물을 외단열로 처리를 하고, 또 옛날 건물들이 이상할이 많지, 당연하겠죠. 대피 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 지하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가보면 다 안 씁니다. 곰팡이 쓸고 환기 안 되고,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고, 실은 그렇게까지 썩진 않았는데 그래도 쓸 계획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건물들의 이제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상단으로 이제 슬라브 합으로 이제 단열재를 추가로 붙이는 작업들을 해서 이 건축물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열화상 열교환 환기 장치 등의 이 덕트 작업을 천장에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벽에 뚫어야 되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현재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건물도 실은 이미 준공이 다 돼가지고 잘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기존 대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담당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건축물에 붙여야 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의욕적으로 많이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열 냉난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지열 냉난방, 서울시에서 이제 작년 11월쯤에 지열의 도시 서울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지열도 굉장히 많이 확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은 지열 시스템 도입을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는 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행위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지열을 보셨을 때는 지열 발전하고 지열 냉난방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지열 발전은 굉장히 심층부에서 거의 1km 혹은 그 이하 4, 5km, 지하 4, 5km 아래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 쓰는 거고요. 서울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이 지열 냉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250m에서 500m 사이에 지하에 있는 열을 뽑거나 지하수를 뽑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냉난방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건축에 쓰이는 지열 냉난방입니다. 비용이 좀 비싸고요. 공기 간섭이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열을 더 많이, 재생열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큰 고민이 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열성 굉장히 심하잖아요, 서울시. 서울시 평균 온도 목포랑 비슷한 거 아시죠? 예, 서울시는 남쪽 나라예요. 강남하고 이 빨간 중요한 이 세 군데는 겨울에도 오리파카 안 입으시잖아요. 가볍게 돌아다녀도 별로 안 춥잖아요. 이유가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왜 덥냐? 우리 모두 즐겁게 도시 바깥으로 열을 막 버리고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약간 공유지의 비극 같습니다. 아무도 도시에 열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먼저 버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많이들 버립니다. 예, 특정 기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지열은 그 열을 땅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반대 계절이 되면 사용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열을 고려한 열섬 현상을 고려해준 장치여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설치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약간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여서 이런 거 좀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좀 도와주는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나라 도시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도시적으로 거대하게 설치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냉난방을 줄이는 방향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확산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도 작년 12월에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좀 생겼습니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전체 설치량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다들 뭐 각오하시고 이해하셨던 내용일 거고요. 그 속에서 아무렇게나 설치하지 마세요라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막 설치하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도시 경관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치하지 마시고요. 요 도로면에서 태양광 안 보이게 설치해 주세요라고 파라펫으로 올리든 어떤 장치를 쓰든 태양광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크게 하나로 크게 설치되지 않도록 이 어떤 통일감 있는 이 설치를 지붕 위에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붕에 설치하는 PV를 가장 먼저 최대치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면에 붙는 BIPV 그리고 BAPV 순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BIPV랑 BAPV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이 BIPV는 건물하고 일체형, 건물의 외장재 수준으로 생긴 태양광인 거고요. BAPV는 지금 그냥 눈에서 보이시는 저 산업용 태양광을 건물에 어태치하는, 빌딩 어태치하는 그런 PV라는 겁니다. 말부터 비싸게 느껴지죠. 한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그 고민이 이제 계속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높이면 높을수록 고등급으로 갈수록 BIPV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 산업용 태양광을 인면에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안 이쁜데? 시커멓고 보기 싫은데? 저거 정말 우리 서울이 미래도시로서 원하는 게 맞아요? 라는 고민이 있어서 얘가 3번이고요. 정말 큰 설득 끝에는 뭐 설치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도 또 희망이 있어요. 요 셀 단위 태양광들도 현재는 효율 24% 정도의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햇빛이 주면은 얼마나 발전을 스스로 해내나의 문제에서 옛날에는 한 14, 15%였는데 지금 한 24%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과학적으로는 29%가 현재 셀의 한계라고 해서 이 셀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최대 44%까지 발전이 가능한 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양의 약 2배 정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셀이 과학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고요. 또 이 셀 자체도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BIPV 아까 그 산업용 셀들을 붙였던 것들이 이 G2B 백시트가 뒤에 있는 태양광이 유리면이 있고 그 안에 접착제가 있고 셀이 있고 접착제가 있고 이제 이 백시트를 붙이냐 아니면 유리를 붙이냐 정도의 차이가 현재까지 있었는데요. 이 뒤에 이제 철판을 대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KS 인증받고 좀 정신없게 아직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철판 붙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금속 철판 붙이듯 건물 인면에 이 태양광을 붙이는 그런 어떤 미래가 약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양광하고 뭐 지열 이런 신재생을 많이 설치하면은 전기가 남아도는 날이 옵니다. 늘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남는 게 아닌데 그 방학이라는 것도 있고 휴가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집에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다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뭐 상계 거래할 거냐 발전 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전에서도 받아주는데 좀 양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큰 것들은 받아줄 만한데 어디 이렇게 자꾸 돈도 안 되는 거 조그만 거 자꾸 들어오면 힘들어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받겠습니다라고 특히 이게 이제 일반 220V나 380V 쓰는 데들이 아니라 229 22,900V 이상 들어오는 고전압일 때에 더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앞으로는 그런 좀 작은 것에서는 좀 대안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는 건물에 다 못 붙이겠지, 이 대지 안에 다 못 붙이겠지라는 고민이 있어서 건물 외부의 설치를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라는 인정제도 또는 기금제도라는 것들을 좀 고민은 하고 있고요. 아직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결정난 거 하나도 없고요. 법령에 아직 검토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모두 알고 있어요. 못할 거야.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가 현재까지의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또 재미난 발표가 나왔어요. 한전에서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직류전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DC 기술에 관한 기술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으로 해당 건물이 생산하는 건물이 자기 사용 건물의 거의 100%가 된 건물들은 이 태양광이 실은 직류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교류로 바꿔가지고 이 나머지 얘네들이 모두 다 교류로 쓰는 척하는 애들이라 LED 사실은 직류거든요. 근데 안전기 붙어가지고 중간에 교류를 받아서 직류로 약간 변환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라 옛날엔 상관이 없었어요. 한전이 저 멀리서 교류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교류 변환해서 직류로 써면 됐었는데 이제 내 건물이 내가 쓴 에너지를 다 생산하는 시점에서는 직류로 생산해서 교류로 바꿨다가 교류로 가져와서 직류로 바꿔서 직류로 사용하는 이 이상한 구조가 생겨서 그거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기술적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나 했더니 제가 19년도에 워싱턴에 가보니까는 그런 고민을 일찍 해가지고 이 태양광이거든요. 자립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고민들은 직류로 전기 이용하고 그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22년도에 판교에 있는 이 사각형 건물이 직류 시스템을 이 안에 거쳐서 조명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뭐 모든 기기가 다 직류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경로당에 또 해봤습니다. 경로당만 자꾸 오늘 소개를 했네요. 경로당에 이 건기현하고 같이 이 태양광 밑에 그 인버터랑 하이브리드 요 직류 변환기랑을 설치를 해서 전기 매트랑 에어컨에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나? 근데 이거 설치할 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DC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느라고 한참 헤맸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실제로 이제 이 변환 효율 로스 없이 직접 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마어마한 수소도시에 대한 논의 또는 연료전지에 대한 분산 전원에 대한 논의들도 하고 있어서 점차 이 도시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교류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또 같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현재 건축물이 에너지가 변환하는 큰 과정,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전망은 제 생각이니 사견이니까 그냥 간단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늘다가 이제 조금 줄고 있어요. 약간 희망은 있고요. 건물 분야는 비중은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건물을 더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압박은 많이 받고 있지만은 이 녹색 건축물을 계속 보급하면 사실 저희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물은 새 건물하고 헝 건물밖에 없지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새 건물하고 헝 건물을 어떻게 녹색 건축물로 빨리 만드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걸 어떻게 치환해 줄 거야 라는 건데 각 개인이 어떻게 치환할 거냐라는 그 고민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신에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은 요즘 우리 방산 잘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건축물을 가지고 멀리 수출해 보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이 한국 건축물도 명품입니다라고 해서 갖다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신축 건축물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걸 어떻게 보완해 주고 있냐면은 신축 건축물은 건축 기준 완화라고 있어요. 용적률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 완화와 높이 완화를 해서 최대한 호수를 늘려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주면은 해낼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돈 해결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 녹색 건축물에 따른 건축 기준 완화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 오래된 건물은 돈을
위에 세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고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지원량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나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이 고민이 아직 사회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잠깐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만들겠다고 좀 내용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잠시 멈춰져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여전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BRP 사업이라고 불러요.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창문 고치기로 해도 되고요. 건물 전체 고치기로 해도 되는데요. 예,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 그것도 무이자로 해주는 지원입니다. 네, 한 6%에서 8% 정도를 다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놀라운 제도를 해주고 있어요. 사업 규모가 큽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5월이잖아요.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소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된 사업이고요. 그런 좀 어떤 강력한 리더십 속에 이런 그 지원 제도가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좀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 기존 건축물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지역별 녹색 건축 설계 기준, 오늘 17일에 세종시도 설계 기준 만들었다고 이제 언론 발표했는데, 그런 것처럼 각 전국 안에 있는 이 지역별로 녹색 건축 설계 기준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야 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 해당 성능들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 계획 안에도 이 성능에 관한 요구치를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와 함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계속 강하게 건축 사업에 들어갈 거를 예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건축 기준 완화,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와 그 밖에 뭐 조그마한 인센티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봐주시고,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도 이제 점점 이런 내용들이 상한 용적률 쪽으로 입혀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추적하시다 보면 관련 사업 진행하실 때 신경이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기준 완화라는 게 강남하고 서대문 안쪽은 완전 환영이거든요. 뭐 15%나 준다고요? 꼭 할게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또 시골로 내려가면은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저희 5층에 사람이 들어올지도 걱정인데 저한테 뭐 한 층을 더 주죠? 저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힘든데요.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건축 기준 완화가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핵심 지역들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 2024년 지금의 고민입니다. 얘를 규제로 갈지 혹은 인센티브로 간다면 어떻게 줘야 할지가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